창업은요, 험난한 계곡들을 지나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자영업자도 5년 이내 데스 밸류를 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5년 이내에 대부분이 망한다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아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아TV 원종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종아TV 보시면서 늘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업 아이템 선정과 신규 트렌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창업할 때 늘 고민이 되죠.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할까? 또 내가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런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높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그동안 변해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경제적 가치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경제적 가치가 더 부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는 이 법령품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농축산물 같은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1차 상품으로 교환이 되고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된다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곳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경사회를 지나면서 2차 산업시대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굿즈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다가왔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소수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만들어내면서 자본이나 또 인력들이 이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딸려가는 어떤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3차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인데 이 서비스 산업, 우리가 지금 많은 지적인 것과 경험적인 걸 가지고 남에게 제공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게 바로 서비스 산업인데요. 이 서비스 산업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와 있고 이제는 앞으로 이 4차 산업, 경험제 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이제는 관만자의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참여자의 자세,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다시 SNS라든지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이 법용품은요, 채취하고 원자재, 제조품 생산, 추가, 서비스는 배달, 지금 우리 아주 배달 활성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직접 본인이 연출하는 시대로 갈 텐데요.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자서전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본인의 일상적인, 우리가 사실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대량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 인디비듀얼, 개개인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유튜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방법은 보셨죠? 법용품은 대량 저장이 가능했죠. 또 대량 저장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했습니다. 제조품은 뭡니까? 생산 후 잉여물이 재고로 남아서 나중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고객 주문할 때 즉각 응대하는, 즉각 배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죠. 이제는 체험제는 뭡니까? 특정 기간에만 시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서도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6개월은 돈을 벌고 또 6개월은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는 법용품은 상인이었죠. 그 다음에 제조품은 제조업자,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 이제는 연출자. 이렇게 우리가 모두 개개인이 다 이제는 연출자가 됩니다.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대량의 매스의 메이커 시대. 이 산업 사이에서는 소수의 메이커였어요. 이제는 대다수가 메이커가 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달라집니다. 시장은 법용품은 시장 참여자,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부들이 자기 먹을 걸 해결했죠. 이 제조품은 사용자, 서비스는 서비스 고객, 체험제는 특정 고객입니다. 이걸 원하는, 그래서 특정 고객 이 세그멘테이션이 이제는 다양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구매 동기도 보시면 법용품은 고유 특성,
제조품은 가시적 특성, 어떤 제품이 눈에 보이죠? 서비스는 서비스 혜택을 바라보는데 이 서비스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험적은 개별적 감동. 이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을 감동하는 시대에 그 제품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유형별 특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범용품은요, 경제적 기능은 추출, 핵심 특징은 자연적입니다. 자연.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 최근에 와서 신토부리 제품들 이런 걸 많이 원하게 되고 또 아주 자연스러운 걸 많이 원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핵심 특징은 이 범용품은 1센트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뭔가 기계가 제조함으로써 새로운 수단이 제공되면서 가격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표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표준화를 넘어서서 개인의 맞춤화 형태로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가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센트에서 50센트로 커집니다. 이제는 체험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스타가 되는, 모두 다가 이제는 중요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껑충 200배나 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어떤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렌드, 마티아스 호르크스가 진단한 우리 시대의 6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트렌드는 좀 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 바닷가에서 잃어버린 커플링을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시장들을 세그멘테이션 할 것이냐, 세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고령화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류는 늙어가지 않고 급격히 덜 젊어지고 있다 하는데 차관을 두십시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이제는 노동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니즈나 원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제품은 있고 디자인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이제는 실버 어르신에게 이제는 어르신의 어떤 맞는 것들이 아니고 더 젊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구매 욕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헬스 케어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투자는 향후 20년간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바이오 헬스라든지 일반적인 헬스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창업의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새로운 노동인데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많은 노동력은 이제 이 로봇이 또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 보세요. 우리는 창의적인 계급이 형성될 것이다.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또 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정말 인간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조적 서비스 분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약 기간은 짧아지고 더 많은 1인 기업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 상태에서 교육, 무크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고령화가 되면서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 새로운 교육들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왜라고 묻는 교육을 안 하면 이제는 멍청이가 되고 만다. 그래서 묻는 질문, 생각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에듀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제는 공부를 과거처럼 너무 딱딱하게 하거나 재미없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재미있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피메일, 여성. 점점 이렇게 어떤 감성이 요구되고 체험이나 서비스가 중요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는 남성 어떤 그런 어떤 감각적인 육체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정서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과 팀워크에 기반한 서비스가 세계 여성들이 점점 더 기회를 얻고 사회의 어떤 서비스망도 여성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디비듀얼, 개인화입니다.
점점 더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등을 따지는 가치 소비를 선호하는 로하스라든지 이런, 벌써 지났죠. 로하스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점점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미래와 개인의 삶들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아이템들이 중요하게 될 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까? 결국 창업은 이 비즈니스인데, 자, 저는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이것을 줄 것이냐?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줄 것이냐? 결국 이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 말은 who는요, why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y. 왜 이것을 하느냐? 왜 이것을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what, 이것을 해서 내가 무엇을 창출하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늘 고민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why, 그 다음에 who, how, what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시장에 나왔을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CEO나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철학적 사고의 어떤 깊이를 더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건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게 되고,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무엇을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단지 이 방법적인 걸 일종의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창업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할까요? 자, 첫째, 이 창업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못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 창업 준비는 과연 내가 창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나? 창업은요, 험난한 계곡들을 지나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자영업자도 5년 이내 데스 밸류를 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5년 이내에 대부분이 망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하이테크놀로지 벤처 기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공하면 벤처 타고 다니고 실패하면 벤치에 들어놓는다. 그것도 한겨울에. 한겨울에.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바라봐야 되지만 최악의 상태도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연 내가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이 창업은 한번 시작하면요, 달리는 말에 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멈춰야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의 적성검사,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마인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리세팅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템을 찾는 것인데, 이 아이템 정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대 메가 트렌드, 이런 데서 찾아도 좋고, 또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거나 관광을 하거나 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 소비 트렌드 유망한 아이템 군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 분석, 니즈나 원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늘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CEO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끊임없이. 그 다음에 정부나 산하기관 창업 교육은 없는지 찾아봐서 거기에 들어가서 창업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영감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끝났다 하면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고객을 잘 모으고 소비자 구매력이 높은 아이템은 무엇인가? 경쟁 업종과 틈새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죠. 그죠?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령별, 성별, 선호 아이템은 어떤 게 있는가? 과연 나는 어느 연령에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 성향 지수를 분석해서 결국은 이 시장은 과연 내하고 맞는가? 경쟁자는 없는가? 고객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또 그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아이템 결정이죠. 3단계가 끝났으면 이 4단계에서는 아이템을 결정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은 무엇인가? 연령별, 지역별 아이템을 분석해보고, 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서울 지역과 또 이 경기, 또 부산, 경남, 또 호남, 이렇게 충청 다 다를 수 있어요. 제주.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아이템 운영 주기 및 수익성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끝났으면 상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할 것이냐. 그죠? 특히 이 서비스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더 중요하겠죠. 결정한 아이템으로 창업할 지역은 어디가 유리한가? 상권 분석도 해보고, 또 창업 자금 대비 경쟁 지역도 조사도 해보고, 주거 지역과 연계성 및 이동,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컨설팅 할 때 이분이 뭡니까?
빵집을 한번 내고 싶었어요. 빵집을. 그래서 빵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근길에 있는 거하고 퇴근길에 있는 거하고 대단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빵집도 위치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뢰했던 분, 봉사할 때 컨설팅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 동네 체킹도 해보고 또 출근과 퇴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빵집을 인수할 때도 그 데이터를 정확히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알면 대단히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잘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 조사도 스스로 상권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서서히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입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선택한 아이템은 어느 점포에서 운영할까? 입지별 장단점을 조사해 보시고 또 호환업종과 경쟁 아이템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장사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경쟁자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죠.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처리가 남았습니다. 7번째는 서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관공서에서 점검하고 신고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도시계획 확인 이런 것들 확인함과 건축물 대장도 떼어서 보셔야 되고, 정화조라든지 학교 정화구역 이런 것들도 많이 살펴야 됩니다. 혹시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학교 정화구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법적인 거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셔야 반드시 됩니다. 이제 이거 확인해 다 했을 때 계약서를 체결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인테리어, 즉기 용품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한, 비즈니스는 서류로 말을 해야 됩니다. 서류로. 그래서 다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서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인허가 점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 과정을 이 도표로 보여준 이유가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몇 개월쯤,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시간과 결국 시간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런 사람은 차라리 창업을 하지 말라. 아까 제가 그랬죠. 창업회가 실패하면 한겨울에 벤치에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잘못하면 빚에 모든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좋다고 자꾸 빚을 내면 빚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창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 내는 오로지 돈만 벌겠다는 사람은 창업하지 마세요. 차라리 취업을 하십시오. 두 번째, 용기가 없는 사람. 이 창업은요, 힘든 길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안 되죠. 영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창업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유부단한 사람. 남에게 너무 의존하고 나면요,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의도식형. 아주 게으르거나 그냥 남에게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창업자로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주팔자. 맨날 지나치게 사주팔자나 믿고 이런 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창업에 임하는가가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서 내가 모든 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만 창업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강의를 하고요. 또 다음 주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 계획서 만드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